교재는 238페이지 펴주시면 되시고요. 저희 납세지라고 해서 나와지는 사업장이랑 사업자 등록에 대한 부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지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디에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기준하는 장소를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 세금 신고 어디에 해야 돼?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이 납세지를 물어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 납세지는 지금 내가 사업하고 있는 사업장이 납세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모든 세금 신고가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세금 신고를 하실 때 부가가치세는 이 납세지의 기준이 사업장으로 들어가지만 소득세는 또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인세도 사업장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세금에 대한 신고를 하는 건지도 꼭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시고 제가 펜색을 안 바꿔놔서 펜 색 좀 바꾸고 들어올게요. 그래서 신고하는 세금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내가 신고해야 되는 납세지는 다를 수 있다. 아는 부분. 그리고 이 납세지는 프로그램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우리가 프로그램상에 가면 회사 등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회사 등록. 그 회사 등록에 가면 세무서라든지 지방자치단체 등록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서 등록된 정보가 따라간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는 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게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주소지하고 관련된 납세지도 등록하는 게 등장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 회사 등록에 가면 내가 세무서라는 거를 설정할 건데 그 세무서가 납세지를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세무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세금도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지방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죠.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등장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ERP 쓰는 회사에 갔다 그러면 반드시 확인하실 게 뭐냐면 ERP는 회사 등록만으로는 상황이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회사 등록 안에 조직도를 그릴 때 우리는 회사가 하나 갖고 있는데 그 회사가 단일 회사인지 복수 회사인지를 관리해서 따로따로 정리를 해서 데이터를 취합을 해요. 그래서 사업장 등록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ERP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에 대한 부분, 사업장 등록에 대한 부분에 가면 이 세무서란 등록 부분을 거기서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프로그램의 다른 점 찾기를 조금 하셔야 돼요. 내가 입사한 회사가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지에 따라서 등록하는 위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회사 등록에 세무서가 들어가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배우는 건 부가가치세니까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세금은 납세지를 어디를 기준으로 정해지느냐?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사업장이라고 법에서 지정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납세지가 된다. 그러면 내가 강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강남세무서가 납세지가 된다는 얘기고요. 내가 지금 용인에서 사업하고 있다. 그럼 용인세무서가 납세지가 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고 그런데 저희가 소득세라는 부분이 있는데 소득세는 원래 원천징수가 먼저예요. 그래서 본연의 소득이 발생된 장소에서 원천징수라고 하는 걸 하고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 우리는 합산이라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원천징수에 대한 신고는 어디서 하느냐? 이 부분의 원천징수 의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원천징수 의무는 사업을 하고 있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납세지가 사업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와 관련된 부분은 사업장으로 간다. 그런데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를 신고하겠죠. 네, 소득세. 그러면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세 5월에 신고하는 그 소득세는 주소지로 갑니다. 납세지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 등록할 때 법인 사업장이 아니라 개인 사업장을 등록하게 되면 사업장과 관련된 세무서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주소지하고 관련된 세무서가 등장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자도 당연히 세법에 의해서 납세지를 입력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해놓지 않으면 입력할 수 있는 위치를 어디에다가 입력해서 우리가 끌어다가 쓰겠다라는 부분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실제 신고할 때 이게 따라가질 않아요.
그리고 이 신고가 잘못돼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모두 다 회사 등록에서 1차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 더 들어올 수 있는 건 법인세겠죠. 그러면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디로 가느냐? 이 부분도 사업장으로 갑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주소지로 가는 신고는 누구밖에 없어요? 소득세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무대리인 가고자 하신 분들은 그 대체적으로 이제 내가 관리하고 있는 거래처에 전화를 해요. 수임처한테 전화를 하셨을 때 우편물을 받았는지 꼭 확인하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편물 받았냐고 얘기하면 꼭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개인 사업자이다. 그러면 집으로 온 우편물 없냐고 항상 확인을 시켜주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면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라든지 이런 신고와 관련된 부분은 우편물이 특히나 들어옵니다. 개인 사업자들은. 그래서 우편물 확인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우편물을 받으면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떤 형태의 소득의 신고로 지금 국세청에서 통지가 왔고 그거에 맞춰서 들어가는 부분에 기본적인 정보들이 써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건 확인시키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두실 것.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납세지라고 하는 건 관할 세무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는 어디로 본다? 사업장으로 본다. 그런데 사업장이 다수이면 각 사업장별로 판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업장별 판정이라고 써드린 거고요. 그래서 나온 부분. 그럼 두 번째 얘기는 그 얘기가 들어오겠죠.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사업장의 단일이면 괜찮겠지만 나는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사업장의 주소지를 모두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사업장별로 납세지를 결정함. 그래서 우리 회사에 가시면 이런 분들이 계시죠. 우리는 본사도 있고 지사도 있다. 근데 지사는 3개가 있고 본사는 하나겠죠. 그러면 지금 사업자 등록증이 몇 개일 것이다. 기본적으로 4개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납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게 사업장이라고 했으니까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도 따로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얘기가 이제 또 등장해야 되는 게 3번째 얘기겠죠. 그래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무엇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업장 등록을 한 기준으로 우린 무엇한다? 세금 계산서를 각각 주고받는다. 발급하거나 수취한다라는 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수라고 얘기하면 되죠, 여러분. 주고받는 거. 그래서 발급하고 수취. 그리고 각 사업장별로 각각 무엇 하셔라? 우리 납부와 환급세액을 계산을 하셔서 신고와 납부도 각각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써드린 이 부분은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뒤에 가면 예외가 등장이 돼요. 제가 본사와 지사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사업자 등록증은 4개가 맞습니다. 그런데 납부서는 1장이 나오는데요 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또는 저희는 사업장이 4개가 맞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무엇이다? 우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장은 4개인데 사업자 등록증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가능하냐? 가능하다예요. 그리고 지금 요거를 제가 예외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예외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는 거지 법에서 강제적으로 하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사항이라는 거.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을 알아두셔야 되고 거기에 예외사항이 있다. 이렇게 갖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납세지 얘기는 그렇게 얘기가 되고요. 그러면 그 납세지라고 하는 사업장을 어떻게 볼 거냐는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장의 범위를 들어가서 봤더니 광업은 광업사무소의 소재지로 가라. 이 왜 사무소의 소재지로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냐면 광업은 여러분 소위 말해서 채굴 사업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 장소에서만 채굴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장소에서 채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장소가 같은 지역이 아니라 전혀 다른 지역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마다 다 사업자 등록을 내느냐? 그럼 너무 많은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 장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무소의 소재지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조업은 무슨 장소로 봐라.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봐라. 자, 우리가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품을 만드는 장소와 제품을 포장하는 장소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포장하는 장소도 사업장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품이 완성되는 장소, 제조 현장을 무엇으로 보자? 사업장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자, 건설업이라든지 운수업,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은 같은 성격으로 갑니다. 그래서 건설, 운수, 부동산, 매매업은 법인 사업자였다라고 했을 때는 해당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가라. 해당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업무를 무엇하는 장소, 총괄하는 장소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여러분. 부동산 매매업자는 실제 내가 부동산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의 위치가 제각길 거예요. 소위 말해서 진짜로 발이 넓으신 분들은 전국구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위치를 봤더니 부산에도 하나 있고 강남에도 하나 있고 용인에도 하나 있고 천안에도 하나 있다. 아, 그러면 이 부동산 소재지로 사업자 등록을 내라고 하면 저는 벌써 네 군데 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 다른데 17개를 갖고 있다? 그럼 사업자 등록증도 17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이 실제 갖고 있는 위치들은 다를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실제 사업을 어디서 하겠다라고 해서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등기부 등본을 등기소에 가서 등록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본점이 어딘지를 등록을 해요. 그 부분으로 가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가라는 표현입니다. 뭐 총괄이란 건 표현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시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누가 개인이 운용하고 있었다라면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무엇이 될 것이다. 사업장이 될 것이다. 이거 왜 들어오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건설이나 부동산 매매는 1번, 2번으로 끝나실 수 있는데 운수업 같은 경우는 세 번째 내용이 들어올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회사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을 우리 개인이 끌고 다니면서 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 요즘에 쿠팡인가요? 쿠팡이 일단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분위기를 좀 바꾸려고 이미지를 바꾸려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한데요. 쿠팡이 실질적으로 이것저것 말이 좀 많았었죠. 네, 거기 오너가 상당히 젊은 오너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쿠팡이 대대적인 광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가 물류업도 하고 전반적으로 다 하잖아요. 그쵸? 상장도 됐고. 근데 거기서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 차가 없어도 회사가 차량을 주고 나 배송 업무를 할 수 있다. 제가 봤던 광고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1년에 4,800은 충분히 벌 수 있다. 이렇게까지 아예 금액까지 공시해서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배송 업무라든지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종업원을 유입시키고 싶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법정 근무 시간밖에 근무를 안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물류업의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법정 근무 시간 내에 근무가 더 많다라는 게 지금 문제이거든요. 근데 회사 소속으로 고용된 분들은 오버타임을 다 받아요. 연장 근로수당을 다 받지만 근데 우리 왜 지입차라는 부분들이 있죠. 내 차를 가지고 들어가서 건당 얼마씩 돈을 받는 거로 계약되신 분들. 그분들 같은 경우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걸 무엇하는 거의 강압적으로 일을 시키는 것 때문에도 문제가 됐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게 지금 현재 운송업의 하나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물류업들의. 근데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지금 회사 명의 차량을 개인한테 준다는 부분이에요. 그게 고용된 관계인 건지 아니면 따로 분류가 된 건지는 또 따져보셔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개인이 운용한다는 건 다른 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제 고용된 종업원이 아니라는 거겠죠. 자, 그렇게 되면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우리 사업장으로 보아서 정리가 된다. 그리고 등기부상 지점 소재지도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시험은 3번은 잘 출제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업무 부분에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은 1번, 2번만 주로 출제를 합니다. 자, 그리고 개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고 있다. 라고 하면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사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임대업. 자, 반드시 구분해 주셔야 되는 것 중에 건설과 운수와 부동산 매매업은 사업장별 납세지가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을 빌려주는 임대업은 따로 갑니다. 자, 부동산 임대업은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입니다. 제가 지금 부동산을 빌려주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이 아까처럼 부산에도 있고 용인에도 있고 강남에도 있고 천안에도 있다? 그럼 사업자 등록증이 몇 개여야 된다? 4개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임대업자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임대업자는 4개이셔야 되는 거고 부동산 매매업자는 하나로 그냥 끝나는 부분. 이게 좀 다르다는 거.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자는 법인과 개인이 사업장별 납세지의 구분이 같다 다르다?
달라지죠. 지금 여러분. 법인은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고요.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임대업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구분하지 않고 부동산의 소재지라는 거예요.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 그래서 가는 부분이고요. 자, 다단계 판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다단계 판매가 뭔지는 아시죠? 이게 이제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상황으로 보셔야 되겠죠? 우리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 아메이라는 회사인가요? 그 회사가 대표적인 다단계 판매 회사죠. 네. 그러면 그런 다단계 판매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어디를 사업장으로 볼 거냐? 자, 등록한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이 있을 겁니다. 네, 그 부분으로 가겠다. 자,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인과 개인 구분해서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가시면 되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입니다. 개인은 계속 업무 총괄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죠, 여러분? 자, 수자원 개발 사업은 그 사업과 관련해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가고요. 그리고 무인 자동 판매기를 통한 사업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는 납세지입니다. 납세지 공급 시기가 아니라 우리가 공급 시기 또는 과세 표준이라는 걸 배울 땐 지금 어느 시기를 매출이 일어났다고 볼 거냐. 그래서 부가세 신고 기간에 포함해야 되느냐. 그리고 얼마가 과세 표준이 될 거냐라고 할 때 무인 자동 판매기가 시험에서 진짜 끊임없이 나오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자동 판매기에서 돈을 빼는 시점이에요. 인취하는 시점. 근데 지금 저희는 그걸 배우는 게 아니라 사업장을 배우시는 거예요. 사업장. 그래서 납세지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인 자동 판매기라고 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왜 업무 총괄 장소 얘기가 나오냐면 이분들이 자판기 사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자판기를 할 때 내가 지금 이제 전국구로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강남에도 자판기를 설치해서 수익이 발생되고 있고 용인에도 설치해서 수익이 발생되고 있다. 다만 건물에 들어가는 자판기는 그 건물주하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계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달달이 얼마를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돈을 기재합니다. 왜냐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건물에다가 자판기를 배치하는 게 아니라 남의 건물에 자판기를 배치하고 내가 수익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 동의를 해줘야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회사가 그거를 공짜로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수입을 받죠. 그래서 이제 일정한 위치를 빌려주는 대가를 받아요. 대부분들이. 네, 그리고 이 실제 사람의 유동이 좀 많거나 그리고 회사에 종업원이 좀 많은 회사다. 이 자판기 수입에 여러분 무시 못해요. 네, 제가 다녔던 회사는 이 자판기를 사후에서 관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해요. 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사후에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자판기에 대한 부분들의 재료가 떨어지면 넣고 빼고 이런 부분들은 회사에서 사후회가 관리를 하는데 그게 저희는 이제 여직원들의 모임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여직원들 모임에서 달달이 얼마를 받아요, 사후회에서. 그리고 그 관리를 해요. 근데 이제 제 기억상으로는 제가 그쪽에서 이제 총무 업무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나가는 종업원이 있으면 이제 남자 직원이죠. 네, 운 나쁘게 지나가다가 만나면 일단은 잡아요. 그리고 이런 자판기들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커피 자판기다 그러면 물을 계속 갈아줘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청소는 어떻게든 해요. 근데 문제는 그 물을 올리는 통이 작지 않아요. 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올리기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직원한테 물을 항상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IMF 터지면서 설탕 수입이 안 되고 커피 수입이 안 돼서 난리가 한번 났었죠. 네. 왜냐면 제가 재무회계 쪽 수업해줄 때 여러분 환율은 수출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올라가면 유리하지만 수입자 입장에서는 불리하다라고 했었잖아요. 내가 더 많은 원화를 마련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IMF 터졌을 때 여러분 수입이 안 됐었어요. 근데 우리는 설탕도 거의 대부분 수입이에요. 커피 100%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뭐 지금 뭐 일정 지역 아래쪽 따뜻한 지역 쪽에서 커피가 생산이 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거로는 우리가 소비되는 부분에는 들어오질 못해요. 이제 특수한 부분을 사서 드시는 몇몇 분에 대한 소비만 지금 대체가 되는 거지 사실상 우리가 공산품처럼 먹는 부분은 아예 대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입되는 부분은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거죠. 너무 비싸지니까 이분들도 엄두를 못 내는 뭐 그런 부분이 실제 환율이 무역업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인 자동 판매기라고 해서 나오는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위치 선점만 잘하면 아주 좋은 사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라는 게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한국철도공사가 공급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특징은 지역이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역별로 관리한다는 게 특징. 그리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이런 비거주자는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주민등록번호 가운데 시작하는 번호가 우리 시작하는 번호가 뭐 2번이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 시작하는 번호가 1, 2, 3, 4이신 분들은 내국인이세요. 내국인이고 내가 현재 외국에 가서 지금 현재 지내고 있지 않다라면 대부분 다 거주자로 분류가 되어 있을 겁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가 비거주자예요. 원래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주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는 대부분 외국에서 실제 살고 있는 자. 그래서 그들한테 나오는 부분 또는 우리나라 회사도 있지만 외국 회사도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를 내국법인이라고 하고요. 외국의 회사를 외국법인이라고 하겠죠. 결론적으로 본점 소재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분해서 갑니다. 그래서 본점 소재지가 외국에 있다, 국외에 있으면 외국법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는 사업장을 어디로 볼 거냐, 사업장을 어디로 볼 건지 그게 결정이 돼야 납세지가 나오겠죠. 국내 사업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그 부분을 납세지로 보겠다. 자, 이외 우리 기타라는 건 그냥 이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외의 장소도 사업장 신청에 의해서 우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집이 사업장이신 분들도 있어요. 특히 통신 판매하신 분들. 통신 판매라고 하시면 인터넷 판매 생각하시면 되겠죠. 별도의 사업장을 따로 갖고 있지 않고요.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사업장으로 등록해서 지정을 받기도 해요.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사업자의 주소지나 머무르고 있는 장소인 거소지를 사업장으로 할 수도 있더라. 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시험은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했던 부분들이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부분이어서 구분을 좀 하셨으면 해서 써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장의 범위를 배우시는 이유는 사업자 등록을 잘못하시면 안 돼요. 그거 추후에 국세청에서 역으로 추적 들어와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 본인이 부동산을 구입했어요. 회사 이름으로. 그러면 그 부동산에서 내가 사업을 하고 있든지 임대를 하고 있었다. 그럼 임대를 하고 있는데 내가 현재 사업은 서울에서 하고 있고 부동산을 구입한 건 김포였던 거예요. 그러면 김포에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으면 김포에 대한 부동산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을 냈어야 되는데 안 내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 회사 거로 샀으니까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세요. 분명히 임대업은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로 가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김포 쪽에 별도로 사업자 등록증을 냈어야 되는 거세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배우시는 거예요. 외우시라고 배우시는 게 아니라 내가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는 위치가 어디냐라는 거죠. 어느 부분을 가지고 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배우시는 부분입니다. 자, 직매장과 하치장과 임시사업장이 있습니다. 자, 직매장이라고 하는 건 우리 판매하는 장소예요. 가장 쉽게. 그래서 직매장이라는 부분은 사업장으로 본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회사가 사다가 판매하는 장소일 수도 있고요. 만들어서 공장에서 만들어서 우리 판매하는 장소를 따로 두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뭔가 장소들을 마련을 하고 거기에서 또 다른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소비자들한테 물건 파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직매장은 대부분 고객들이 최종 소비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공장에서는 최종 소비자를 만날 일이 없겠죠. 본사 사무실에서는 최종 소비자를 만날 일은 없어요. 근데 그 소비자를 만나서 판매가 이루어진 장소로 보기 때문에 무엇으로 봐야 된다. 이 부분은 사업장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왜 가끔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가다 보면 아우 저희는 직영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직영점이 이 직매장을 표현하는 얘기세요. 그러면 대부분 본사가 따로 있고 본사의 직영으로 판매되는 장소라는 얘기세요. 근데 똑같은 브랜드가 딴 데도 있었다. 그런데 거긴 직영점이 아니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본사 소속이 아니고요. 대리점 업을 내주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그들은 대부분 개인 사업자이거나
독립법인 사업자를 따로 내신 분들이세요. 그러면 완전히 본사하고는 별개예요. 우리 자동차 쪽도 직영 대리점이 따로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직영점이 따로 있고 그리고 대리점 업을 하는 분들이 또 따로 있죠. 음식점도 그래요, 여러분. 프랜차이즈 사업도요. 직영으로 따로 운영하는,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개인 사업을 하겠다라고 오면 그 계약서를 쓰시고 사업자가 달리 움직이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건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 지금 저희는 본사에 연결되어 있는 직영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매장. 그래서 이건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따로 하셔야 된다. 자, 하치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종의 창고입니다. 창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화의 보관이라든지 관리시설만 갖춘 장소를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창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고는 사업장으로 볼 거냐?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는 일시적으로 물건이 들어갔다가 필요하면 또 뺐다가 또 넣었다가 또 뺐다가 결론적으로 그것만 하는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실제 판매 행위, 소위 말해서 매출 행위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공급이라는 행위가 아예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다만 하치장도 국세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치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의미가 생기면 반드시 무엇을 하셔라. 하치장 설치 신고서라고 하는 걸 반드시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치장을 둔 날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에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치장 설치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없어지면 하치장이 또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정리가 되고 나서도 10일 이내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짜는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임시사업장이라는 부분. 여러분, 임시사업장은 전시공간이에요. 전시공간. 그래서 우리가 일산에 가면 전시공간 큰 장소가 있죠. 킨텍스. 그리고 예전에는 킨텍스가 생기기 전에는 강남에서 이 전시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임시사업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전시라든지 뭐 또는 경기라든지 또는 회사 홍보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뭔가 테마가 있어요. 그 테마에 맞춰서 우리 왜 결혼과 관련돼서 진행하는 테마도 있고요. 그러니까 웨딩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과 관련돼서 하는 행사도 있어요. 그럼 아이들과 관련된 뭐 완구부터 시작해서 책까지 다 들어오는 그러니까 그런 테마가 결정이 되면 우리 회사를 홍보하기도 하고요. 우리 회사 신제품이 나온 것도 실질적으로 무슨 부분 여기서 홍보도 해요. 근데 여기 재밌는 건 이 임시사업장에서 간혹 판매가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시는데 그 판매 이루어지면 그거 그냥 매출로 신고하시면 돼요. 근데 사업장으로 보진 않아요. 그분들이 대부분 판매가 이루어지면 단말기를 들고 나와 버려요. 요즘엔 여러분 휴대용 단말기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전선만 꼽으면 되고 인터넷이나 와이파이만 잡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단말기를 들고 나와서 실제 인터넷 연결해서 플러그를 꽂고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예 거기서 판매 계약서를, 그러니까 영업부 직원들이 같이 나와서 그 프로모션 사업들을 진행을 하죠. 그리고 계약서를 쓰기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임시사업장으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당신이 사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장에 무엇하겠다? 포함되는 것으로 국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임시사업장 같은 경우도 개설과 폐쇄 신고에 대한 부분은 개시 또는 폐쇄일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무엇을 하셔라?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 낼 때 조심할 건 뭘까요, 여러분? 직매장은 사업장이 맞다. 하치장과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판매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재 239페이지 중반부에 가시면 주사업장 총괄납부랑요,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예외 조항입니다. 앞에서 원칙은 어떻게 가시는 게 맞다. 우리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다. 그래서 나는 사업장이 다수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무엇해야 된다. 과세하는 게 맞다. 그러면 나는 각 사업장별로 무엇하고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고 그런 걸 수수한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각
각자 하는 게 맞다. 여러분 지금 저희는 부가가치세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본사가 있고 그 본사를 대부분 주사업장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주사업장인 본사가 있고 천안에도 사업장이 있고 용인에도 사업장이 있다. 근데 원칙대로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라. 지금 현재 이러면 요 녹색의 화살표는 신고의 관점이고요. 보라색의 화살표는 납부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본사는 본사대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 계산서 수수를 하고 무엇한다? 신고와 납부를 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지금 천안과 용인도 각자 한다. 이게 원래 원칙이라고요. 다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수라고 표현하는 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다수라고 얘기하는 건 본점과 누구를 말하는 것이다?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가끔 회사에 가서 봤더니 저희 회사가요 5개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5개라는 회사를 들어가서 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회사 상호가 A, 하나는 회사 상호가 B, 하나는 회사 상호가 C, 그 다음은 D, 그 다음은 F.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회사 상호가 지금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다수의 사업장이 아니고요. 그냥 각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5개의 회사를 갖고 있는 것 뿐인 거죠. 근데 이거를 다수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 제가 회사의 상호가 다르다라고 했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사업자 등록번호도 다 다르게 갈 수밖에 없어요. 법인이면 법인 등록번호 다 다를 거고요. 법인 등록번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정관도 다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다수에는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수라는 건 우리 무슨 부분? 본점과 지점의 형태를 띠는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본점과 지점이라고 하면 회사의 상호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회사의 상호 같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법인 등록번호라는 게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가 됩니다. 그럼 법인 등록번호가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표이사가 같다, 다르다? 대표이사도 같아요. 그래서 이 3가지가 무엇하다? 같습니다. 다만 뭐만 다를 것이다. 주소는 다를 수 있는 거죠. 지금처럼 여기 본사는 강남이고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사업장 천안과 용인이 있다. 그럼 여러분 강남의 주소와 천안의 주소와 용인의 주소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주소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 다수의 사업장 얘기하면 자꾸 이 A, B, C, D라고 해서 써드린 이 부분을 자꾸 거론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들은 여러분 절대로 무엇할 수 없다. 우리 주사업장 총괄납부라는 거 할 수 없고요. 사업자 단위가 살 수 없어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뒤에 가면 또 한 번 강조하겠지만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내가 지금 A랑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A가 얘기합니다. 우리 A랑 계약서 썼는데 우리 지금 B도 우리 회사거든. 너 세금 계산서 줄 때 B로 좀 주면 안 될까?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어쨌든 나한테 물건을 사가는 사람이니까 흔쾌히 왜 그러죠 뭐. 그러면서 B의 사업자 등록증 부본을 받고 B로 세금 계산서 발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3년 지냈는데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 지금 B랑 몇 월 며칠에 세금 계산서라는 걸 주고받았더라. 그런데 이거 진짜 거래한 거 맞니? 라고 하면서 확인 사살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뒤적뒤적 뭘 열을까요? 거래명세표도 열어보고 계약서도 열어보고 뭐 여러 가지 열어봤겠죠. 또는 발주서나 수주서도 열어볼 거고 그래서 열어봤더니 실제 계약자는 누구였다? 우리 A였다. 그런데 제가 세금 계산서 발급한 건 누구였다? B였다. 자, 무엇 하시면 된다? 가산세 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해결이 곧바로 안 되지만 조사 대상에 우리도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조사가 터졌을 때 도미노 조사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내 거래처에서 조사받는 과정 중에 우리 회사도 불법이 걸린 거예요. 그럼 우리도 세무조사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불법입니다. 이건 100% 불법이에요. 그리고 이 행위가 너무 많아서 아예 세법에 2년 전에 명문화 시켜줬습니다. 당신이 다수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데 A가 실제 공급자인데 B로 세금 계산서 발급했다? 그건 누가 봐도 엄연히 허위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명문화를 찍어주면서 원래 있었던 법이에요. 근데 자꾸 안 지키니까 명문화를 더 두드러지게 보여주면서 가산세는 인하해줬어요. 사실상 가산세가 인하시켜줄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사업장이라고 본 것 때문에 인하를 해준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분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갖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험은 절대로 이런 얘기 안 해요, 여러분. 대부분 주사업장 총괄납 보면 당연히 본지사지 이렇게 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현업에 가면 자꾸 이 5개를 자꾸 주장하신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여러분 지금 요 글씨가 포인트예요. 총괄 납부라는 글씨가 포인트. 자, 나는 몇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본점과 누가 있을 것이다. 지점이 있을 것이다. 그럼 본점은 하나일 것이고 지점은 다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본인이 선택을 합니다. 무엇하겠다? 부가가치세를 주된 사업장에서 나는 한꺼번에 묶어서 납부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납부만 하는 거예요. 납부만 총괄하는 거. 그래서 납부하겠다. 이를 우리 뭐라고 부르자? 주사업장 총괄 납부라고 부르자. 그러면 지금 현재 본사를 나는 무엇으로 지정하고 주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여러분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요. 본사도 주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천안사업장도 지점이고 우리 용인사업장도 지점이다라고 했을 때 이 지점들도 뭐가 될 수 있다? 우리 총괄납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점도. 누구는 주사업장 총괄납부라는 것. 그런데 우리 뒤에 배우는 사업자 단위과세에서 주된 사업장을 누구로 갈 거냐? 주사업장을 누구로 갈 거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지점은 절대로 주된 사업장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들은 본점만 주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다른 점이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업무를 진행해 보면 지점을 주사업장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본점을 또는 본사를 주사업장으로 대부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사업장을 본사로 하겠다라고 가정을 세운 거고요. 그래서 지금 무슨 부분? 지금 보시면 여러분 자, 녹색에 대한 부분은 다 있는 거죠. 그렇죠? 녹색의 화살표는 천안사업장도 용인사업장도 그리고 본사도 모두 다 녹색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사업장별로 신고는 각자 하는 게 총괄 납부예요. 근데 납부는 어떻게 하겠다? 주사업장을 하나 지정하고 저는 본사를 주사업장으로 지정을 했고 그러면 그 주사업장에서 본사 거 얼마 천안사업장 거 얼마, 용인사업장 거 얼마 무엇하겠다? 합산해서 납부하겠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면 사업장이 다수여도 납부서라는 게 나오겠죠, 여러분. 우리 고지서는 세무서가 주는 거지만 납부서는 내가 출력하는 거예요. 내가 출력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세무대리인 가시면 부가가치세 신고 때가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만 세팅하는 게 아니라 신고서 세팅한 거에 관련된 부속서를 모두 다 출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납부서까지 출력해서 거래처에 보내시는 거예요. 다만 예전에는 모두 다 팩스를 넣었다면 요즘엔 모두 다 PDF로 다 전송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납부서가 한 장으로 나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신고서는 3장, 납부서는 1장. 이런 의미로 움직이는 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입니다. 그럼 우린 궁금한 건 사업자 등록증은요.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건요. 여러분 신고를 각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각자란 얘기는 사업자 등록증도 3장이고요. 세금 계산서도 각 사업장별로 다 따로따로 주고받는 거예요. 납부만 본사에서 총괄한다는 거예요. 납부만.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는 부분이시고 자, 그럼요. 요 부분은 왜 하느냐?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의미는 이거예요. 자, 이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는 건 사업자 입장에서 놓고 보니까 지금 납부하는 부분을 각자 하는 것보다는 주사업장 하나를 지정해서 거기서 한꺼번에 하는 게 무엇하더라? 편리하더라.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앞부분에서 기재해드린 거에 보시면 본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천안사업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용인사업장이 있었어요. 그쵸? 근데 본사는 지금 현재 환급의 상태라고 합니다. 환급. 자, 환급은 여러분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음수로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지금 현재 얼마가 나왔냐면 5천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천안사업장은 지금 현재 납부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납부가 얼마라고 얘기냐면 3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용인사업장도 납부가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 금액은 현재 얼마라고 얘기하냐면 4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지금 언제 거 신고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예, 저는요. 몇 기? 1기 예정에 신고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자, 예정신고는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이다? 우리 3월 31일까지를 예정이죠. 근데 여러분, 일반적인 회사의 환급은 확정 때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일반 환급 회사라고 한다면 우리 회사는 일반 환급만 가능한 회사라고 할게요. 조기 환급이라는 게 안 된다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환급만 가능하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언제 가야 확정 신고가 끝나고 30일 뒤에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정 신고라는 부분 이후에 환급이 돼요. 전 여기까지만 쓸게요. 그럼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일기 예정이잖아요. 그럼 일기 확정은 언제 4월부터 6월 달 거를 모아서 7월 25일 날 신고를 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도 환급이면 그때 돌려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본사는 돈이 무엇되는 것이다?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뭐가 된다? 나 이번에 환급 못 받고 이거 그냥 미환급으로 기재해서 갖고 있어야 되겠네? 이 얘기가 됩니다. 근데 회사 입장에선 천안과 용인은 무엇 해야 된다? 납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얼마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7천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5천은 무엇 된 상태? 돌려받지 못하는 상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그대로 묶여 있으니까 실제 손해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사가 뭘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업장을 정리해보니까 한 사업장은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좀 많더라. 대부분 여러분 이런 회사들이요. 본사가 대부분 제조 공장 형태를 더 많이 떼요. 그리고 천연한 용인은 실제로 판매하는 장소들을 많이 쓰는 경우들이 많고 그럼 그렇게 되지면 본사는 지금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매입의 자료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본사에서 만들어서 천안에 팔겠다고 내려주겠죠. 근데 같은 회사끼리 물건 내려 보낼 때 부가가치 창출할까요? 정신 나간 짓이죠. 부가가치 창출하면 여러분 그 부가가치 창출된 것만큼 부가가치 10%를 내야 되잖아요. 누가 거기다 부가가치 창출을 붙이겠어요? 같은 회사끼리 물건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본사에서 물건 만드는데 지금 얼마가 들어갔다. 지금 현재 1,000이 들어갔다. 그러면 원가 그대로 천안에 내려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사는 매입이 계속 쌓이는 거죠. 매출의 관점이 크지 않으니까. 근데 매출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매출이 잡혀도 거기다가 부가가치 창출을 가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런 상황들이 등장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판매하는 장소인 천안과 용인은 거기서 부가가치 창출이 이루어지니까 실제로 여기서는 계속 납부세액이 발생이 되고 본사는 무슨 부분이 환급세액이 나오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실제 이 부분을 무엇하겠다. 나 이거 묶어서 총괄납부할게 라고 본인이 세무서에 무엇을 하면 신청을 하면 무엇이 되더라. 여러분 7천과 5천이 가감되겠죠. 그래서 실제 얼마만 내면 된다? 2천만 내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뭐가 더 사업자 입장에서는 유리할까요? 그리고 자금이 묶여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총괄납부가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선택은 여러분의 몫인 거지 국가가 알아서 하라고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나와도 아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회사에 가셔서 선택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자금의 완화라는 부분은 이 부분 때문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서류가 하나 더 붙습니다. 다른 사업장들보다. 그러니까 모든 공통서류는 동일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세금 계산 사개표도 있어야 되고 뭐 내가 지금 현재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 부동산 임대업자와 관련된 서류도 붙어야 되고 내가 지금 현재 의제 매입을 하고 있으면 의제 매입 서류도 붙어야 되고 내가 이번에 건물을 샀으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도 붙어야 되고 자 모든 서류는 다 동일하다. 거기에 무슨 서류가 붙는다? 당신이 총괄 납부를 한다라면 지금 우리 무슨 본사 거 얼마, 천안 거 얼마, 용인 거 얼마 그럼 여러분 여기 환급인지 납부인지는 어떻게 결정이 돼요 여러분? 내가 얼마 주고 샀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과 얼마에 팔았습니다 라는 부분이 생기면 우리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환급과 납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본사의 매출과 본사의 매입, 천안과 용인도 동일하겠죠. 그래서 납부의 금액이 얼마이고 환급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집계해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게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신고 명세서예요. 여러분 서식명 정말 길죠. 이거 서식이고요. 교육 버전에서 지원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지금 현재 이 서류는 여러분들 보고 싶다라고 하면 세무사랑은 이걸 열어주다 말다 하더라고요. 네, 시험에서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에이는 아예 열어주고 있지 않고요.
ERP는 이 서류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작성을 내는 게 아니라 뭔가 조회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ERP를 배우시면 문제점이 뭐냐면 회계 같은 경우는 입력을 해서 데이터를 들어간 걸 보고 뭔가를 정리하는 부분에 문제를 많이 내야 되는데 그 문제가 되게 적어요. 그래서 대부분 회계 쪽에 ERP를 취득을 했는데 프로그램 구동하는데 조금 미흡한데 라고 하는 게 뭐냐면 데이터 채점이 아니라 모두 다 사지선다 채점이에요. 실무가. 전선 실무가. 그러다 보니까 서식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분들은 나와져 있는 금액에 이게 어디 들어가는지만 알면 계산기 눌러서 답을 찾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구동을 조금 미흡해도 회계 쪽은 대부분 취득을 해요. 근데 문제는 회계 뺀 나머지는 그렇지는 못해요. 네, 그렇게 계산할 수는 없고요. 나머지는 모두 다 프로그램 구동을 해야 되고 현재 ERP의 단점이 그거예요. 근데 ERP는 요 서식을 시험에서 내고 있고 다른 시험은 아예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서식을 좀 조회해 보셔도 되겠죠. 또는 세무사랑에 가면 요 서식을 열어줄 수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 세무급수에 가면 뭐 궁금하신 분들 한번 열어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열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회사를 묶어서 데이터를 취합하는 방법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시험에서는 그걸 내고 있지 않다라는 게 또 하나의 문제점이긴 합니다. 유일하게 ERP만 현재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 이름은 좀 갖고 갔으면 해서 써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제 앞에서 했었던 얘기 다시 해야 되겠죠. 주소합장 총괄납부의 유의사항은 무엇이다. 자, 이 총괄납부라는 건 말 그대로 납부만 무엇하겠다? 묶어서 내겠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부가가치세 신고라든지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발급과 수령에 대한 부분은 우리 원칙처럼 무엇 하셔야 된다? 각 사업장별로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효력에 가서 봤더니 사업자 등록도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의 작성과 발급도 과세표준임 납부세, 환급세액의 계산과 신고 그리고 잘못되어서 국세청에 나한테 잘못된 게 있으니 다시 들어와 라고 하는 경정 그리고 내가 신고를 안 하고 있어서 국가가 아예 나한테 결정해주는 부분 그거를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정과 경정은 달라요 여러분. 결정은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가 들어오는 형태이고요. 경정은 신고는 하였으나 잘못된 게 있어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모두 다 각 사업장별로 가더라. 납부만 묶어서 간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가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 자,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도 지금 여기에 서식명칭 써드렸으니까 메모하셨다가 업무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도요. 사업자 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 또는 환급세액 신고 명세서라는 걸 우리 모든 서류 뒤에 하나 더 작성해서 붙여주셔야 됩니다.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는 우리 총괄납부처럼 똑같이 사업장이 하나가 아니라 단일 사업장이 아니라 다수였을 때 나올 수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업자는 어디에서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여러분 총괄납부할 때는 이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그쵸? 그냥 주사업장에다 총괄납부 할 거야 이렇게만 얘기했지 본점이다 주사무소다라는 표현을 안 썼죠. 자, 그 얘기는 총괄납부는 본점에서 진행할 수도 있고 지점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라고 하는 건 그럴 수 없어요. 주된 사업장은 무조건 누구만 된다? 본점이나 주사무소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사업장이라고 불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우리 납부 의무를 이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몇 개이다? 1개이다. 이런 의미로 가는 게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입니다. 그럼 1개이다라고 했으니까 아래쪽에 뭐가 들어올까요? 사업자 등록도, 세금 계산서와 영수증의 발급, 발급뿐만이 아니라 무엇도 여러분 당연히 수치도 들어와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수수 모두 다 들어오는 부분. 그래서 수수 그리고 신고와 납부 또는 환급을 우리 하나의 사업장으로 정리하겠다. 그래서 그걸 사업자 단위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는 결정이나 경정에 대한 부분 또는 징수권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움직인다?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이 모든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 이건 사업자 단위과세가 사업자 등록증에 표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자 등록증을 열어보면 우리 하단 요쯤에 무슨 부분? 당신은 사업자 단위 과세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해서 여라는 자리가 있고 부라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대체적인 회사들은 부에 체크가 되어 있겠죠, 꺽쇠 표시가. 근데 우리는 사업자 단위 과세자이다. 그러면 여라는 자리에 표시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건 사업자 등록증이 아예 표시가 됩니다. 총괄납부는 표시가 될 이유가 없죠. 세금 계산서 주고받는 거,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 다 각 사업장으로 할 거잖아요. 납부만 묶는 거니까 내부적으로 묶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외적인 활동도 사업자 등록증이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본사도 있고 천안사업장도 있고 용인사업장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업자 단위 과세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보면 우리는 본사에서 모든 걸 다 무엇하겠다? 총괄하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본사는 주사업장 또는 주된 사업장이 될 거고요. 천안사업장, 용인사업장이 내부적으로 있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선 신고나 납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사업자 등록도 천안이나 용인은 하지 않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건 어디서 한다? 본사에서. 그래서 본사에서 주된 사업장인 본사에서 사업자 등록과 세금 계산서 주고받는 거와 우리 신고와 납부를 모두 다 한다라는 부분.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 하나입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제가 만약에 매출자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납품하는 장소는 천안사업장이었던 거예요. 제가 납품하는 장소는. 그러면 천안사업장에 당연히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메일 보냈어요 또는 팩스 보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팩스에 들어왔는데 주소가 지금 현재 강남이 본사였다라고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천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할 것이다. 아, 저희요. 지금 세금 계산서는 본사로 끊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사로.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이 들어왔을 거고 그리고 본사로 끊어달라고 하면 하단에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여라는 자리가 체크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본사로 끊어주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 천안 건 아예 갖고 있질 않아요, 여러분. 됐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세금 계산서 발급할 때요. 여러분들이 비고란에 뭘 써주셔야 되냐면 자, 공급자는 당사이겠죠, 여러분. 공급받는 자는 강남에 있는 사업장이겠죠. 근데 문제는 저는 납품은 어디다 있다고요? 천안에요. 그러면 세무서에서도 이 관리를 하고자 해요. 그래서 물건을 파는 사람한테는 비고란에 납품의 장소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고란에 천안 사업장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알아야 될 부분. 어차피 누구는 본사는 이 생리를 받을 때 이게 천안 사업장에 들어온 건지 용인 사업장에 들어온 건지 내부적으로 다 확인을 합니다. 근데 받는 사람도 비고란에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비고란에 기재하셔야 되는 부분. 시험에서 내냐고 물어보시면 절대 출제하지 않습니다. 업무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눈 부분.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매출하는 입장에 이런 거래처를 갖고 있으면 저는 본사도 납품하고 천안사업장도 납품하고 용인사업장도 납품한다. 그러면 저희가 비고란의 그 부분을 관리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또는 개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들 거래처 등록할 때요. 본사는 본점이라고 가로치고 표시해놓고 천안은 천안지점이라고 표시해놓고 용인은 용인지점이라고 표시해서 회사 코드를 3개를 설정해서 회사 코드가 아니라 거래처 등록을 3개로 등록해서 별도 관리를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안에 주소는 모두 다 누구랑 동일할 것이다? 본사랑 모두 다 동일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로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프로그램 구동 방법이 따로 있어요. 네, 그건 보여드리긴 조금 그렇고요. 뭐 저희가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회사에 가시면 그런 얘기를 선임이 하시면 등록 방법 반드시 물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등록하는 거로만 끝낼 수는 없어요. 저희 거래처 등록해 보셨잖아요. 전산실무에서 그렇게 하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그 안에 가면 설정하는 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설정 키를 한 번도 배우신 적이 없고 해본 적이 없으면 꼭 물어보세요. 그러면 선임이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셔서 설정 부분들 어떻게 쓰고 있는지 확인해서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부분이 지금 무엇이다?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이다. 자, 그럼 시험에서는 이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랑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무엇할 것이다? 비교 대치하는 문제 내겠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네모 박스 내용을 꼭 숙지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 두 곳을 비교해 보시면, 자,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총괄사업장 또는 주된 사업장은 법인 같은 경우는 본점과 지점 중에 무엇할 수 있다? 택일할 수 있다. 이게 특징이겠죠. 개인 사업자는 그냥 주사무소로 갑니다. 근데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는 무조건 누구밖에 안 된다? 본점밖에 안 됩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 주사무소는 결론적으로 본점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택일의 권한이 없어요. 개인 사업자는 동일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효력은 우리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모든 걸 무엇해라? 각자 하세요라고 했어요. 다만 누구만? 총괄납부만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다. 그래서 납부서가 한 장이다. 그럼 총괄납부자 납부서 한 장 어떻게 뽑냐고 물어보시는데 우리가 실제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납부서를 뽑는 메뉴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메뉴 상단 부분 중에 뭐가 있을 것이다. 우리 회사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는지 아니면 총괄납부자인지 선택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서류 이름 알려드렸죠. 그 서류가 작성이 되어 있으면 실제 그 부분에 의해서 부가세 신고서가 취합이 되면서 무엇이 된다? 납부서가 한 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는요, 총괄된, 우리 이것도 뭐 주된 사업장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주된 사업장인 총괄 사업장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무엇한다? 신고와 납부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도 하나, 그리고 세금계 써서 주고받는 것도 모두 다 본점에서, 그리고 신고 납부도 모두 다 본점에서 한다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신청이라는 부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고자 내가 신청하는 거거든요. 사업자 단위과세를 적용하고자 내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신청은 어떻게 할 거냐? 나 기존에 사업자 등록을 내고 하고 있는 상태였다. 나 이번에 새로이 사업을 내고 있어. 라는 부분. 그래서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를 구분해서 갑니다. 자, 기존 사업자였다라고 하는 분들은 총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과세 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럼 저는 2기 예정 7월 1일부터 이 부분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끝내야 될까요? 6월 10일까지는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사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어디서 내 관할지 세무서에서 확인하고요.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아까 본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천안지사가 있었고요. 용인지사가 있었어요. 이걸 신청하게 되면 본사를 저는 주된 사업장으로 지정을 했다. 그러면 천안과 용인은 따라다니는 사업장이라고 해서 이들을 종사업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자 등록증에 의해서 회사 등록을 3개 했겠죠. 그럼 본사에 가셔서는 주된 사업장이라는 부분이니까 그대로 두시는데 천안과 용인이라는 사업장에 가셔서는 무슨 부분? 우리는 지금 현재 지사이고요. 본사 코드는 누구이고라는 것도 반드시 엮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종사업장 번호도 넣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모두 다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 등록이 지금 현재 다 배우신 게 아니에요. 네, 사실은 이런 건 배운 적이 없어요. 저도 설명드린 적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엮어서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지금 확정이 되면 이 부분에 맞춰서도 우리 무슨 부분 회사 등록에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는요. 두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증을 무엇하였다? 교부받은 날로부터 우리 20일 이내 신청해라. 자, 우리 중요한 키워드는 요 키워드예요, 여러분. 자, 지금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사업자 등록증이 나온 뒤에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신청합니다. 근데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에 가서 봤더니 기존 사업자는 누구랑 총괄납부 사업장이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사업자 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한다. 그러면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해라. 그러면 사실 다를 게 없잖아요.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이든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20일 개시든 똑같거든요. 근데 신규 사업자가 달라요, 여러분. 자,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를 적용하고자 한다면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사람은 사업자 등록증을 하나처럼 움직일 거니까 등록증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20일 이내에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 등록을 무엇해라? 신청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부분. 대부분들이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도 주사업장 총괄납부도 사업자 등록증이 나온 상태에서 진행하는 줄 아시더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괄납부는 납부만 묶는 거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이 반드시 따로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는 신규로 들어오는 사업장도 우리는 하나의 단위로 묶어버리겠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때 저는 사업자 단위과세자로 갈 겁니다라는 체크를 하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신청을 언제 할 거냐? 개시일로부터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총괄납부를 하고 있거나 사업자 단위과세를 적용했던 사업장이 무엇할 수도 있다. 아, 나는 그냥 각 사업장으로 갈래. 자, 우리 아까 여러분 본사가 있었고 그리고 천안이 있었고 용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묶어서 우리가 총괄납부를 하고 있었는데 용인만 개별 사업으로 가고 싶다. 가능하다. 아, 나는 본사도 천안도 용인도 각자 가겠다. 가능하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만 빼서 포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포기로 가서 각 사업장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총괄납부이든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이든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만 언제까지 하셔라?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포기 신고를 하셔라. 여기도 똑같습니다. 다를 건 없습니다. 그래서 차이점. 그래서 시험에서 조심하실 건 법인사업자였을 때 이 부분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신청할 때 신규는 지금 사업자 단위과세와 주사업장의 총괄납부가 달라요. 그래서 이쪽을 시험에서 자주 내는 쪽이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시험 준비하실 땐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내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요거 내는 이유요. 이게 유의사항이었던 거죠. 내가 업무를 볼 때 이게 유의사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꾸 구분하는 거로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자 등록 보겠습니다. 교재 240페이지 펴주시면 되시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지 세무서한테 뭘 해주셔야 된다. 사업자 등록이란 걸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사업자 등록이란 거 안 하고 하시면 무등록 사업자라고 표현을 하죠. 일종의 불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득이 실질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뭔가 매출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세무서에서 그들을 찾으러 다니기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요즘엔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부분에 사업자 등록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도 되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발생되는 수익 사업이 있는데 그 수익 사업이 지금 신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다 따져보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부분이 모두 다 사업자 등록이라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세요. 그리고 저희가 배우는 건 부가가치세법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라고 부르고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이라는 걸 해라. 그리고 그 사업자 등록에 의해서 이 사람이 얼마의 매출이 있었고 얼마의 매입이 있어서 얼마의 납부세액이 나와지는지를 무엇하겠다, 관리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 그걸 우리가 사업자 등록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게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인 사업자의 인적사항 등 과세 자료를 파악하는 데 적합한 사항을 신고하여 등재하게 함과 동시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를 우리는 사업자 등록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우리 사업자 등록번호에 대한 체계는 벌써 수업에서 진행을 했어요, 여러분. 언제요? 재무일기 때 수업을 해드렸죠. 그래서 앞에 몇 자리가 있고 세 자리, 가운데 몇 자리, 두 자리, 그리고 마지막 몇 자리, 5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앞에 세 자리는 세무서를 의미하는 자리이고 그리고 가운데 두 자리는 내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영리인지 이런 걸 구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요거 가지고 또 구분할 수 있는 게 우리 개인 사업자 중에는 당신이 과세 사업자인지 부가가치세가 없는 면세 사업자인지도 구분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5자리 일련 번호 중에 마지막은 이 번호에 오류가 없는지를 체크하는 검증 번호의 역할을 또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개인이다라고 하시게 되면 원래
80번 아래쪽에 있는 01번부터 몇 번까지는 79번까지는 과세사업자죠, 여러분. 과세사업자 중에 누가 있다? 우리 앞에서 우리 일반 과세자가 있고 간이 과세자가 있다라고 했죠. 그들이 여기에 섞여 있는 거고요. 그리고 90번대로 시작하는 번호는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무슨 사업자? 면세사업자. 그래서 제가 써드린 이 부분의 번호는 개인사업자를 구분하는 가운데 두 자리의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 영리이다 라고 하시게 되면 아주 오래된 회사들은 가운데 81을 쓰고 그리고 그들의 번호가 다 채워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법인은 86과 87의 번호를 또 쓰고 있다. 근데 81, 86, 87은 영리법인이면서 이들의 성격은 무슨 성격을 갖고 있다? 우리는 본점입니다 라는 성격을 갖고 있는 번호. 그러니까 사업자 번호 가지고도 실제 법인 개인 구분이 일정 부분 가능해요, 여러분.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의 번호가 아니어도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써 있고 그 부분에 가로 열고 당신은 지금 현재 일반 과세자다 이렇게 썼으면 개인이고요. 간이 과세자다 개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 중에 면세는 또 면세라고 표시도 된다고 했죠. 법인은 또 법인이라고 글씨가 써 있어요. 근데 사업자 번호만으로도 벌써 관리가 된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 이전에 수업했던 부분 하나 뭐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다수의 사업장을 갖고 있다? 그럼 본점과 지점이다. 그럼 이게 본점이었어요, 여러분? 그럼 영리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지점 번호는 가운데가 몇 번이다? 85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85번이 아닌 사업자 등록증을 저한테 넣어주고 세금계산서 여기로 발급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건 불법이라고요, 여러분. 불법이에요. 그들은 항상 주장해요. 저한테 요구하는 사람들은 아이 같은 회사라니까요. 아이 대표회사 같아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제가 본지정관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같아야 된다? 상호 같아요. 법인 등록번호 절대 다를 수 없어요. 정관이 같은 회사인데요. 법인 등록번호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뭐가 같을 것이다. 우리 대표이사가 같아요, 여러분. 근데 주소나 사업자 번호는 다를 수 있죠. 우리가 총괄납부만 할 수도 있잖아요. 사업자 단위과세는 하나로 묶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원칙은 원래 각자로 가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지사를 벌써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번호가 같다라고 하는 건 맞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건 사업자 단위과세가 아닌 이상 사업자 등록증은 다수로 가는 게 원칙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체계도 사실상 파악할 수 있죠. 시험은 출제하지 않지만 업무상으로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이라고 하는 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부분만 우리가 지금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 10%가 발생됩니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과세. 부가가치세가 없어요라고 하는 걸 면세.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과세에 대한 부분이 발생되는 사업을 하는 사람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겠죠, 여러분. 그래서 과세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무슨 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이 아니라 우리 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법인세법. 우리는 개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의 의무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하실 수는 없어요, 여러분. 네, 저같이 특수하게 국가가 너는 사업자 등록증이 원래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사업자로 보아서 사업소득세 3.3%를 떼고 너한테 강의료를 줄 것이고 그리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것뿐인 거예요. 저는 원래 사업자 등록을 내면 이상한 거예요. 제가 교육사업을 따로 내지 않는 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고는 사업자 등록증은 모두 다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의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게 맞다. 당신이 사업을 한다라고 했으니 각 사업장별로 그래서 사업장마다 무엇하셔라. 사업 개시일이 있을 것이다. 그 개시일로부터 며칠 이내, 20일 이내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무엇을 하시면 된다.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요즘은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면 된다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입니다. 그래서 전국 세무서 어디에서든 나는 무엇 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전국세무서 어디에서든 다 가능하다. 심지어는 나는 사업자 등록에 대한 신청을 어디에서도 할 수 있다? 인터넷상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홈택스에 들어가서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요 글씨도 알아두실 것. 시험에도 최근에 요것도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네, 물어보는 게 맞기는 해요. 네, 우리가 기존에는 무조건 내 관할지로 간다는 표현을 썼어요. 내 사업장의 소재지인 관할지.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세무서, 인터넷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보다는 대부분 이제 면제 성격이 더 강하긴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들이 있으세요. 근데 주택 임대는 면세 사업자에 속합니다. 근데 주택 임대 사업은 구청에 등록을 따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청 등록사항이 있고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서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두 번을 가야 되니까 불편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구청에서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무엇할 수 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이 같이 나와집니다. 일원화가 돼버린 거죠. 그것도 최근에 업데이트가 된 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업자 등록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전국과 인터넷까지는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는요.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는 나 사업 지금 하려고 해. 이런 사람들, 처음 시작한 사람들, 그들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분들은 사업 개시 이전이라도 무엇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업 개시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자꾸 요 말장난을 치죠. 사업 개시 전에는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라고 자꾸 내거든요. 이따가 맞아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실제 아직 매출이 일어나고는 있지는 않지만 실적은 없지만 직기비품 사고 그리고 무슨 부분 내가 지금 현재 판매하는 업을 하겠다, 도매업을 하겠다 그러면 매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매장 계약할 때 대표이사 주민번호로 계약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개시 전에 사업자 등록을 미리 냈던 거죠. 근데 그래서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개시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볼 거냐? 제조업 같은 경우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게 되면 사업을 개시했다고 보겠다. 자, 광업 같은 경우는 사업장별로 광물을 채취하거나 채광을 시작하였다라면 우리는 사업이 개시됐다고 보겠다. 자, 이외는 재화라든지 용역을 무엇하게 되면 공급을 시작하게 되면 사업이 개시됐다라고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의 발급이요. 그럼 제가 앞에서 얘기 드린 이 사업자 등록증 신청은 사업자가 하는 거죠.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사업자 등록의 신청을 받았겠죠, 여러분. 그리고 대부분 내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한다. 그럼 민원실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을 거예요. 관련된 서류 다 챙겨서 가지고 갔겠죠. 법인에 대한 등기부 등본이 나오지 않으면 절대 사업자 등록하실 수 없을 거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그런 거 필요하지 않죠. 본인의 신분증. 그리고 뭐 임대차 계약서 또는 뭐 인허가가 필요하면 인허가서 이런 것만 구비하면 모두 다 가능하고요. 그러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사업자 등록의 신청을 받으면 사업자에게 사업자 등록증을 언제까지 내줘야 되느냐, 등록증을 언제까지 발급해 줘야 되느냐, 우리 그 부분이 언제다?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입니다. 혹시 교육받는 분 중에 난 3일로 알고 있었는데 3일에 법이 개정이 됐죠. 2일이에요, 여러분. 2일. 그래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 내용을 무엇하시고 조사하시고 확인한다는 의미겠죠.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거 가보시면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2일 안 걸려요. 더 재밌는 건 세무서 민원실에 가서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잠깐 앉아 계세요라고 하면서 막 확인해요. 근데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계세요라고 했던 게 사업자 등록증 바로 주겠다고 잠깐 계시라고 했던 거거든요. 바로 주죠. 그리고 원래 그 세무서 직원이 누구한테 사업자한테 뭘 해줘야 되냐면 그 납세 현장이라고 해서 여러분 읽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사업자 등록 뒷면에 보면 뭐 읽어줘야 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 사실 법령에서는 읽어주라고 하는데 아무도 읽어주지 않죠. 되게 뻘쭘하지 않을까요? 민원실에서 사업자 등록증 교부받으면서 근데 그 읽는 거를 들어야 된다고 하면 그래서 대부분 안내만 하죠. 여기 뒤에 이런 거 써 있으니까 이거 꼭 읽어보세요. 라고 이제 대부분 안내만 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도 즉시 받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근데 어쨌든 기한은 2일이라는 거. 다만 자 사업장의 시설이라든지 사업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세청장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가 아니라 발급 기한을 며칠,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더 뒤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5일 이내라고 하는 부분을 연장할 때요. 토요일이라든지 공휴일이라든지 근로자의 날은 그 5일 카운트에서 무엇하겠다? 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장해서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문제가 없다라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라고도 합니다. 이 5일 연장법이 왜 있냐면 우리 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산망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내겠다는 사람의 정보를 입력해서 조회해봤더니 아니 이 사람은 벌써 사업자 등록증 5번째 내는 거네? 근데 기존의 정보를 봤더니 등록했다, 폐업했다, 등록했다, 폐업했다, 등록했다, 폐업했다 정보가 4번이나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너무 등록했다, 폐업하는 것도 많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경보가 뜨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사를 좀 하겠다고 하죠. 현장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그리고 또 우리가 제조업 같은 경우는 수도권 안에서 제조업을 받는 경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왜냐면 공장이 위치가 어디냐라는 걸 또 물어볼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수도권이다? 그럼 이게 유해물질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상 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장의 시설이나 현황도 확인한다는 표현이 붙는 겁니다. 그러면 5일로 연장이 됩니다. 자, 사업자 등록의 사후관리라고 하는 건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이 돼서 제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부분? 나 지금 갖고 있는 사업자 등록증에 정정이 필요하더라. 또는 재발급이 필요하더라. 그런 걸 사후관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요. 정정의 사유가 발생이 되면 지체 없이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즉시입니다. 그래서 즉시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서를 내 관할지 세무서장에게 무엇하시라? 제출하시라. 그러면 사업자 등록의 정정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무엇하실까요? 정정의 내용을 확인하겠죠. 그래서 정정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무엇할 것이다. 우리 사업자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해서 다시 재교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재발급해 주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원래 갖고 있었던 원본 사업자 등록증은 제가 회수를 할 거고요. 제가 세무서 직원이면 그리고 새로운 사업자 등록증을 다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체가 되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 알아두실 건 즉시라는 거. 즉시에 여러분 지체 없이입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정정신고를 하는 게 원칙. 그러면 세무서 입장에서는요. 이 정정신고가 들어오면 제가 교체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재발급해 준다. 그럼 그 재발급을 언제까지 해줘야 되느냐? 자, 세무서가 정정의 신고가 들어오면 내용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무조건 내줘야 되는 사유. 그게 당일 교부 사유이고요. 그리고 2일 이내에 교부하면 된다. 라는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은 시험 목적상 기억하실 건 당일 교부 사유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 2일 이내이거든요. 이것도 3일에서 2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근데 재밌는 건 앞에 있었던 날짜, 아까 제가 2일이라는 부분을 3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2일이 맞아요라고 했잖아요. 그 법이 먼저 바뀌었고 이후에 이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 다 2일로 바뀌었다. 자, 당일은요. 회사의 상호를 변경했다. 우리 사업자 등록증에 회사 상호 쓰는 자리가 있었죠. 그게 바뀌었거나 또는 통신 판매하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사이버몰의 이름이 있겠죠. 그 명칭이 바뀌었거나 또는 통신 판매하면 도메인명이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 도메인의 이름이 변경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그날 바로 즉시 무엇 해주셔라? 재발급을 해주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고일 당일에 사업자 등록증 재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자, 2일 이내는요. 이 1번과 2번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 자, 그러면 첫 번째 무슨 부분? 우리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에 단체 중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를 무엇하는 거? 변경하는 거. 자, 이 부분은 무엇으로 가신다? 2일 이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런데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은 뭐라고 써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폐업사유예요. 이거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인에 저희 대표이사가 이번에 바뀌었어요 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A씨에서 누구로 B씨로 바뀌었다. 그럼 이 부분은 정정사유가 되세요. 근데 개인사업자의 우리 사장님이라고 더 많이 부르죠. 개인사업자들은 그 대표이사가 위에처럼 A씨에서 B씨로 바뀌는 게 가능하냐?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은 누가 주인인 거예요?
대표이사 사장님의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재산을 늘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자 등록증에 기록되어 있는 대표자는 월급쟁이 사장님이에요. 그러니까 경영만 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회사의 주인은 누구이다? 주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폐업을 합니다. 근데 난 저 사람이 했던 사업을 내가 넘겨받을 건데요. 그러면 나한테 넘겨주는 A는 폐업을 하는 거고요. 이 사람은 폐업을 하는 거고 B는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다시 내는 것처럼 가셔야 돼요. 그래서 법인과 개인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거 노란색 부분 기억하시는 게 좋겠고요. 근데 개인이든 법인이든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대표이사 바뀌는 거요? 라고 얘기해요. 그 경우는 자, 조금 전에 제가 A에서 B로 바뀐다라고 했을 때 A가 사망했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쵸? 근데 A가 사망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회사 대표이사인 A씨가 사망을 했으니까 우리는 또 다른 대표이사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A씨에서 B씨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망의 사유 때문에. 그럼 법인이든 개인이든 모두 다 우리 정정사유가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한다? 상속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상속.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 상속 얘기를 하지 않아요. 주주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게 상속의 관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는 건 가능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 달라요. 상속은 대표이사가 죽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사망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는 개인 사업자도 대표이사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회사의 임대차 계약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냅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첨부하는 서류 중에 하나가 뭐다? 당신이 자기 건물에서 사업을 하는지 아니면 임대 건물에서 사업을 하는지 표시를 합니다. 심지어는 회사 등록에 이 사항도 생겼거든요. 그러면 자가 건물인지 임대 건물인지 저희 임대 건물인데요. 그럼 임대 건물에 대해서 우리는 뭘 썼을 것이다.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서를 썼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 계약서를 어디에? 세무서에 여러분이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를 우리 무엇해야 된다?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면 보증금은 얼마이고 달달이는 월세는 얼마이다 이런 거 파악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집주인이 집 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딴 데다 써버리면 실제 누가 임차인이 나갈 때 보증금을 못 받는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되는 이 임차인을 보호해야 되는 문제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임차 계약서를 쓴 걸 사업자 등록을 낼 때 무엇해서 세무서에 등록을 해서 그 부분에 세입자의 보증금이 얼마가 지금 현재 받아서 정리가 되어 있는지도 관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왜 전세 사실 때 지금 내가 이사 간 동사무소에 가셔서 무슨 보면 확정일자 받는 거 하셨을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요. 근데 그 확정일자 꼭 받으라고 계속 강조하죠. 이유는 뒤에 가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확정일자의 날짜와 그리고 뒤에 불미스러운 일이 한 보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대출금 못 받아서 압류가 들어온다. 그리고 나서 경매로 이루어질 거거든요. 근데 은행의 대출 일자는 4월 5일이고 같은 해입니다. 그리고 제가 확정일자 받은 날짜는 2월 10일이다. 그러면 제 돈은 무조건 보전을 받아요. 무조건. 그리고 나서 그게 경매가 이루어지면 내 돈은 빼고 그리고 은행에 가져가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내 돈은 보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내 확정일자가 은행의 대출일자보다 뒤면 내 돈이 후순위로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도 확정일자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역할도 해요. 사업자들한테는 확정일자는 표현을 쓰진 않겠지만 그래서 최초의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고요. 그 이후에 지금 무슨 부분 이 임대차의 계약서의 내용이 바뀌면 제발 세무서에 와서 신고 좀 해라 이 얘기예요. 사업자 등록증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전산망 자료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 임대차에 대한 목적물, 그 면적, 보증금, 차입금, 아니 우리 차임은 월세를 표현해요, 여러분. 차임은 월세. 이 부분은 월세라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월세 또는 임대차 기간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 건물을 임차했다라면 제발 좀 세무서에 와서 신고 좀 해라. 새로이 상가 건물 임차한 건 득달같이 갑니다. 대부분 주소가 따라다니니까. 근데 이 변경이 있다라는 이 앞에 거는 대부분 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사업자 등록증은 바뀌는 건 없습니다. 주소가 바뀌는 게 아닌 이상은 사실상 바뀔 게 없죠.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임차인 보호법 강화 부분 때문에 해주는 부분.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무엇하겠다? 신설하거나 이전하겠다. 새로이 들어오거나 다른 쪽으로 옮기는 거. 자,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것도 신고해 주셔야 되고요. 그럼 따라다니는 사업장을 종된 사업장, 그리고 우리 총괄 업무를 보는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그리고 사업자 등록 중에 뭐가 있다? 우리 사업의 종류가 있죠, 여러분. 저는 계속 업종이라고 표현했던 부분이요. 업태와 종목 자리. 자,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동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우리 다른 데로 이사 갔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리고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면 우리 무슨 부분도 임대차 계약서도 대부분 따라다니게 되죠. 그래서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이 이전을 하게 되면 그때 정정을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 지분의 변경이 있을 때, 자, 이거 써드렸더니, 아, 그러면 저희 주주명부가 바뀌면, 아니, 여러분, 주주명부가 바뀐 건 법인세 신고할 때 주식과 관련된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서류가 따로 있어요. 그건 법인세 신고 때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 지분은 개인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은 공동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업자 혼자서 단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A와 B가 지금 이제 동업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에도 공동사업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익이 나면 나는 70, 그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30 또는 50대 50 나눠 갖기로 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낼 때 다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 중에 바뀌는 정보는 없어요. 네, 사람이 아예 바뀌는 게 아닌 이상은. 자, 그리고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무엇하겠다? 변경하겠다. 그것도 당연히 정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여러분 시험은 누구를 가장 많이 내더라? 우리 앞에 있었던 부분 중에 무슨 표현해드렸던 부분? 우리 당일 사유에 대한 거 두 가지. 여러분 당일 사유 두 가지는 상호와 우리 무슨 부분? 우리 사이버블 명칭 인터넷 도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호, 도메인 변경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라고 했던 부분에서는 우리 무슨 부분?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은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폐업 사유가 된다. 다만 상속이라는 건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지선다 문제에서 나오는 부분은 그 두 가지 말고는 잘 내고 있는 건 현재 없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첫 번째 챕터 부가가치세 총론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